이번에는 해난 구조 전문가와 함께 인양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원래 6일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던 선체 인양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크레인이 다뉴브강의 그 다리 밑을 지나서 이 사고 수역까지 오려면 강 수위가 뭐 4.2m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해요. 근데 한 지금 4.7m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방 수위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금방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골몰하고 있겠죠. 뭐 수문 댐이 있다면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뭐 수위가 조절이 안 된다면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크레인 높이를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현장에서도 절박하니까 우리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비가 멈춰서 수위가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 알프스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대형 크레인이 동원되는 게 이름이 클라크 아담이라고 하죠. 네. 200톤급 규모로 동유럽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람선이 지금 침몰한 게 작은 배인데 이렇게 큰 대형 크레인은 동원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레인을 용량을 결정할 때는 침몰선을 기준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저 침몰선이 수중에서 무게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60톤 내외입니다. 60톤이요? 근데 저것을 만약에 물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린다면은 100톤 내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크레인 용량이 뭐 한 배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뭐 더 작은 것, 오히려 큰 것은 괜찮지만 충분한 것은 괜찮지만 부족한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저 크레인 용량은 적절하다고 지금 통과를 못해서 그렇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형 크레인이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이 선체에 이 쇠사슬 같은 거를 묶는 작업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크레인하고 연결해서 들어 올릴 텐데, 아까 정인영 기자가 밝힌 거에 따르면은 원래 선체 결속을 2군데 하려다가 4군데로 늘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 선체 결속 작업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양 작전의 가장 큰 핵심 문제가 선체를 결속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가장 힘들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8분 능선을 넘어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체 결속 작업을 할 때 저는 최초 정보에 의하면 저 배가 70년 된 배고 목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정보에 의하면 선체는 목선이 아니다, 철선입니다. 선체가 목선이 아닙니까? 선체 내부에 부분적으로 목재로 된 부분인데 선체 자체는 철선이에요. 그리고 또 저 선체 구조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체들은 가장 밑바닥에 용골이라고 해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대부분 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용골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 대부분의 선체들은 가장 선체에서 무게를 많이 나가는 기관실이 섬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공교롭게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검토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는 와이어라는 것을 결코 반대를 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정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철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와이어를 써도 되고, 그다음 여기서 원래 저쪽 헝가리 측에서는 2가닥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선수위 하나, 선미 하나.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선체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또한 선체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가운데 부분 파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3가닥을 넣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측에서 강령히 요구했고, 저쪽에서도 수렴을 해서 3가닥을 넣는 거로, 대신 선체를 넣을 때도 통상적으로는 저런 때 한 와이어가 들어갑니다. 와이어 하나의 줄이 들어갑니다. 대신 줄이 굵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선체를 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얇은 와이어를 5개를 펼쳐서 밴드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고루 갈 수 있게끔 부드러운 장력을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새 가닥을 넣는 걸로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이 모르겠습니다. 배가 70년 된 낡은 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들어 올리다가 예를 들어서 부서지거나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예. 저들이 처음에 하는 대로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예.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고 예. 가운데 파손 개수가 있는데 선수선미를 들면은 충분히 큰 그래서 위험성이 있죠. 이제 와이어 결속을 늘리는 거군요. 늘리고 가운데 하나 더 넣는 거. 예. 이것은 우리 시리 강력이 요구해서 수렴이 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플랜 B로 플로팅 독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플로팅 독이라는 것이 원래 조선소에 있는 겁니다. 예. 조선소에 큰 배를 만들어 갖고 바다에 띄울 때 거기에서 물을 넣어가 바다 밑으로 내서 띄우고 예. 다시 물을 빼서 올라오고 이런 것이 플로팅 독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 때도 한번 검토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은 뭐 이 플로팅 독의 방법을 일부 변형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이것은 플로팅 푼툰이라 해야 정확합니다. 푼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 가면은 뭐 푸에톰이라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갔을 때 사람이 막 걸어다니는 푸에톰 큰 박스로 돼서 사람이 물 위로 얹어놓고 그 위로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50배, 100배로 키웠을 때 이것은 엄청난 크기에 많은 물이 들어갈 수 있고 물을 뺐을 때 많은 부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 침몰선에 연결해서 양쪽에서 물을 빼면서 배수를 하면서 그 부력을 이용해서 띄우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원리입니다. 실종자 수색 자체는 지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고 직후에는 그 시신 발견 얘기가 별로 안 나오다가 네. 나흘 전부터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시점이 벌써 부상해서 깔아낸 시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로 봐서는 다행스럽게도 좀 이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길어진 건데 지금 가까이서 여기에 시신이 수면으로 올라서 발견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바다에서 떨어져서 물로 휩쓸려 갔을 때, 물속에서 휩쓸려 갔을 때, 그래서 뭐 휩쓸려 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는데 바로 메인 줄기를 타고 갔다면 아주 장거리까지 갔을 것이고 또 다행히 물 밑에서 무슨 장애물이나 이런 데 걸렸거나 가장자리에 걸렸으면 좀 덜 갔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가장 늦게 발견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침몰선 가까이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특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침몰선 선체 내에 있던 실종자들이 늦게 부상을 하면서 한두 개씩 빠져나왔다. 저는 그렇게 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색 범위를 보니까 100km 밖으로까지 지금 확대를 한 상태인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실종자를 찾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 나올 때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이 뜨는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색이다. 왜? 그 시신들이 떠서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까 떠서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빨리 찾아야 된다. 그때 그 시간은 적어도 가용한 모든 색을 다 동원해야 된다. 항공기면 항공기, 수상함은 수상함, 그리고 필요하면 일반 시민들 눈까지 다 동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지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많이 지금 수습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항공기에서 많이 찾았고 또 여러 가지 정도들 뭐 독일 뭐 수색견까지 창전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걔는 냄새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동원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선체 인양이라든가 이 실종자 수색도 중요하지만 또 구조되는 안전도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헝가리 쪽에서 그동안 이 선체 수색을 계속 늦췄던 것도 이런 이 구조되는 안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제 구조를 하다 보면 이 구조에 나선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런가요? 저도 역시 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작업 자체도 이미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중에 어떤 잘못된 정보, 현장에서 부담이 되는 정보, 이런 혼란을 가져오시면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도 좀 속 시원히 하고 싶은 얘기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 말로 인해서 현장에서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우선 가족이나 뭐 실종자, 사망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잠수사 안전도 같이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 저 사람들은요, 특별히 돈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큰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정말 상부의 명령에서 사명감 하나로 진짜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좀 앞으로 대우받도록 저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대형 크레인이 작업이 여의치 않으면 이 플로팅 독을 사용해야 되는데 플로팅 독으로 선체를 띄워 올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제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수위를 조절하든가 크레인을 낮추든가 해서 지금까지 크레인으로 인양할 방법을 다 준비했고 또 크레인에 가면은 좀 불확실하지만은 참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플랜 B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 푼툰이라든가 혹은 에어백을 사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방법인데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런 방법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특별히 많이 경험을 해봤거나 완벽하게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 푼툰식 방법도 사실상 저거는 엄청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저기는 공학적으로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푼툰에 물을 빼고 넣는 그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빼고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 하는 것은 엄청난 정확한 정밀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공기를 많이 넣어서 불이 갑자기 확 떠부는 경우가 있고 너무 적게 하면 안 뜨는 경우가 있고 이걸 어떻게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올리느냐. 또한 올렸을 때 저 유속에서 혹시 강력한 유속에서 밀려가는 것은 어떻게 방배할 것인가. 그리고 저런 푼툰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수면 위까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수면 상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검토가 되는 이유가 있군요. 왜냐하면 정말 안 됐을 때는 저런 방법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말에는 이 선체 인양이 좀 무사히 이루어져서 조속히 사고가 수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